이번에 확실한 거는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워딩하셨듯이 착공이 되면 확실히 이제 입주 시기가 거의 결정이 추정이 되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세금과 제초하는 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 4만 가구가 매년 입주를 하면 적정한, 그리고 지난 10년간이 한 3만 5천에서 4만 돼요.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지금 2만 가구로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지금 만 단위로 지금, 그래서 집값이 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가 오를 수, 지금 이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YTN 고종환 TV 진행하고 계시죠. 고종환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선을 넘으면 세금 대책 나온다 했으니까 선을 안 넘게 정부도 어쨌든 이번에 공급 대책을 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 공급 대책에 어떤 것들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는지, 지금 뭐 용산 뭐 공원 뭐 아니면 뭐 업무 지구 뭐 이런 데다가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확실한 거는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워딩하셨듯이 착공 기준으로 요 앞전에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착공이 되면 확실히 이제 입주 시기가 거의 결정이 추정이 되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금과 제초하는 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복귀왕 그 국토위원회의 간사죠. 그리고 그 야당의 간사인 권영진 의원님을 만났었는데요. 이때 이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안 거는 이 두 분은 제초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언론에도 이미 기사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만났더니 두 분 다 좀 탄력적으로 굉장히 유연했어요. 뭐라고 하나 그러면 그 제초하는 이게 지난 윤석열 정부가 주장을 했고 이렇게 두 분들도 아마 많이 그 만나본 것 같아요.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만나봤더니 폐지하거나 감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초하는 아시잖아요. 8천만 원 이상 10%에서 50%,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이후에 준공시까지 그 이익에 대해서 이제 환수를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던 기획이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당의 의원 중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 기대감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강의나 이런 데 가보면 많이 물어요. 제가 그저께도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정비사업 그 대표들하고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한테 가장 질문이 많았거든요. 제초는 어떻게? 예, 나경원 의원이 주최했어요. 며칠 전에 그 언론에도 났어요. 예, 제가 이제 몇몇 교수님들하고 뭐 신경훈 교수, 이창문 교수도 아시잖아요, 대표님도 같이 제가 이제 끼어가지고 하면서 했더니 굉장히 반응. 제초안을 이번에 폐지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좀 가격주의자가 아니라서 정부의 고민도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폐지한다 그러면 여당에 또 일부 반발이 있고 그래서 감면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안은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으로 이상이 되었을 때 실제로 제초안을 부과한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두려움을 넣고요. 공사비 오르죠. 이유가 있다니까요. 또 하나는 그 보유세도 되고 팔면 양도세도 내는데 그러면 미리 판 사람은 제초안을 안 내고 투기 생각 없이 여기 그냥 새 아파트 되면 내 여기 노후까지 살려고 버틴 사람은 세금 내고. 네, 너는 지금 투기한 게 맞거든. 제초안도 맞아야 돼. 이런 것들이 좀 예외를 두든지, 물론 장기 보유에 대한 고령자에 대한 예외는 좀 있어요. 뭐 이런 자세한 것까지는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 나오는 거는 공급 확대 방점이 있을 것 같고, 공급 확대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이것도 공급 대책이 과거에 나왔던 걸 알면 지금 정부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이 세 가지 범주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과거에 공급 확대 어떻게 했나, 이거 정말 저만 좀 나이가 있어서 경험적으로 아는데, 첫째는 요 사례를 먼저 성공 만들고, 지금 정부도, 저도 정부 관계 뭐 자주는 요즘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소위 말하면 노태우 정부 때 일기 신도시 했을 때를 꼭 기억하라. 뭘 복잡하게 얘기하면 촌철살인처럼 그 교훈이 안 돼요. 굉장히 뭐 복잡하다 이런 생각만 가져요. 그런데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은 어떻게 했죠?
그게 88년에 집값이 그때 급등했거든요. 네. 예, 우리 아시아 올림픽 이런 거 앞두고 그랬는데 그럴 때 이분은 일기 신도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일기 신도시는 다 살기 좋다고 그래요. 다만 집값이 낡아서 불편하지. 좀 이해되시죠? 그런 측면에서 200만 가구를 추진했거든요. 그때는 이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135만을 하겠대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은 200만 가구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지금 훨씬 인구도 증가했고 네. 주택수도 많은데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못하는 수치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나.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헬기를 타고 박정희 대통령 흉내를 낸 거죠. 박정희 대통령 산업단지 할 때 뭐 포출할 때 헬기 타고 유명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나서는 그런 의욕을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찍었어요. 여기가 좋다고. 네. 예, 그리고 빨리 하라고. 그래서 포철도 생겼고 경부고속도로도 생긴 거지. 뭐 공무원에게 열심히 하라고. 지금 도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의지와 추진력을 가진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뽑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 얘기를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걸 듣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냈어요. 모듈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공사비가 올라가지고 자재가 없으니까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중국산 자재를 네. 철근, 콘크리트, 모래까지도 외국에서 가져왔다니까요. 바다 모래를 써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재건축이 빨리 되어야 되는 노후화가 네. 빨리 된 이유도 하나 어쨌든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런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중국의 철근 가격이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시멘트는 우리의 절반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물어봤더니 유리값은 30%라네요. 품질은 중국의 품질이 나쁠까요, 대표님? 요즘 많이 좋았다고 아니 지금 스마트폰도 그렇고 반도체도 우리하고 따라왔는데 네. 철근, 철강이 이거 부실합니다. 목재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성공 사례를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본보기라고 있잖아요. 모델링 효과를 할 수가 있는데 안 해요. 예, 지난 정부 때 제가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국토부는 산업통상부가 할 일이라고 그러고 수입 수출은 그래서 자재 비축 제도 하라.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좀 저의 말에 왜냐하면 우리가 농산물도 비축 제도 하는 거 아시죠? 네. 오일 탱크라고 그래요. 석유도 떨어지면 어떻게 없는데 그래서 비축해서 해결해요. 그런데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비축 제도를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죠. 예, 그러니까 중국 걸 가져오면 국산은 그럼 누가 파냐? 포철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선은 지금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 PF하고. 그래 공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래요. 네, 그리고 민간에게 혜택을 주면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데 대리만 맡겨주면 우리는 돈도 없고 기술 아무것도 못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지금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네. 일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죽 답답하면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니까. 이대로 하면 돼요. 두 번째 성공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이명박 2007년 8년에 했어요. 생각납니까? 그린벨트 풀어서. 네. 그때도 뭐 땅이 없다는 소리 막 보금자리.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뉴타운을 시작했던 사람이 이명박 뭐 두 사람 칭찬이 아닙니다. 미리 말할게요. 저기 보수니까 이제 두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라 뉴타운 하는데 뉴타운이 생각보다 안 됐어요. 일부 성공하고 말았거든요. 안 돼요. 그런데 공급은 해야 돼.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머리가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또 건설 회사 현대 출신이고. 사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서울의 그린벨트가 서울 전체 땅의 25%나 돼요. 많거든요. 이 지도를 보고 이걸 지금 풀어서 그게 지금 내곡, 세곡, 자곡하는 그린벨트 풀어서 그쪽에 공공주택, 공공분양 위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잘했다고 봐요. 공공분양, 공공임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서민들이 이제 임대주택도 들어가고 집을 싸게 살 수 있었죠. 물론 부실 문제도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선명하게 기억해. 시민단체가 얼마나 반대한지 아세요? 그때 제가 대통령제 인수위도 들어갔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찬성 쪽으로 갔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됐느냐. 공급 물량이 150만 원을 달성했어요. 그 포함해서 막 하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때 집값이 안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안정됐어요? 박근혜 정부 때까지. 그러니까 공급 확대하면 집값이 안정되더라. 근데 공급 확대를 어떻게 해요? 우리 보통 평범한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니까요. 다니면서 여기 빈 땅이 있으면 이거 그냥 속도 좀 패라. 말의 속도전이 아니라 인허가 빨리 해라. 근데 저기 시멘트가 없는데. 그럼 없으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가져와. 어디서 만들어 와. 중국에서 수입해서 이제 모래가 다 바닥에 있는 한강에 이제 모래가 없으면 그러니까 바다 모래라도 써. 씻어가지고 막. 아니 그렇게 했어요. 네네. 그런 노력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게 없다면 이전부터 못할 겁니다.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말했고 지금 정부는 이번에 두 가지가 공급 대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재건축에 이거 속도제를 펴겠다. 인허가 기간. 그런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얘기는 오세훈 시장이 이미 20년에서 반토막 12.5년으로 줄인다. 신통기획이라고 그래요. 또 모아타운 모어저택 이미 다 나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김용덕 장관의 얘기를 빌면 기간을 뭐 제초한도 없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건 없다. 이런 또 네, 발표가 맞아요. 있었어요. 이르지 않고 인센티브 용적률도 좀 주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용적률은 뉴욕이나 서울의 용적률은 뉴욕이나 도쿄에 비하면 낮아요. 그리고 난개발에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서울도 지금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하철이나 이런 것만 더 들어간다면 이미 도심권의 상권은 몰락해 있어서 여기 얼마든지 지금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아요. 다만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오히려 좀 다 놀고 있잖아요. 상권이 다 지금 뭐 네. 성수동 상권 외에는 지금 살아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높여주고 거기에다가 주상복합 좀 오피스텔 들어가면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 허름해서 아무도 안 오고 1층이 지금 상가에 그건 문제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걸 새로 지어서 깔끔하게 해서 거기 주거가 들어가 이건 문제가 크다고요. 지금 이 얘기로 들려요. 예,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좀 현실을 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오세훈 시장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김용덕 장관이 만났는데 용산에 정비창을 둘러싸고 이게 한 14만 평 정도 돼요. 예, 아파트를 지으면 한 2만 가구를 넘게 지을 수 있어요. 2만 가구면 괜찮지 않아요? 서울의 적정한 공급 그 입주 물량이 4만 가구예요. 매실주택이 2만 가구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 4만 가구가 매년 입주를 하면 적정한. 그리고 지난 10년간이 한 3만 5천에서 4만 돼요. 그런데 네. 지금 올해부터 지금 2만 가구로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지금 만 단위로 지금 물론 공공의 통계는 아닌데 1, 2, 4나 직방의 통계를 보면 그래서 집값이 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가 오를 수. 지금 이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합의를 못 해요. 서울시는 6천 가구, 국토부는 12,000가구를 요청했대.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도 서울시는 난색을 표해요. 지금 그린벨트를 많이 쓴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지금 서울만 벗어나서 제가 용인시하고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거든요. 가보면 서울만 빽빽하지 딱 일단 제가 이제 고향만 나가도 뭐 예, 용인 수원을 네. 가잖아요. 그거 다 논밭이고요. 비닐하우스예요. 네. 그 비닐하우스는 환경 훼손이 없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저층 아파트를 지으면 환경 훼손이 있나. 이명박 대통령 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숨을 못 쉴 것이다. 그린벨트가 허파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반대했는데 지금 우리 서울에 지금 숨을 못 쉴 정도로 그 말은 좀 과장된 거라고 지금 다 알고 있죠.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원을 또 녹지를 잘 꾸미고 하면 다 훼손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유부지가 많아요. 예를 들게요. 용산 정비차만 있지 않아요. 저는 DMC YTN 때문에 녹화하러 일주일에 한 번 가거든요. 넓은 땅을 왜 비워두고 지금 10년째 놀고 있거든요. 네네. 그 용도가 뭔 줄 아십니까? 대표님 그게 네. 그 상암 DMC 타워를 거기 고층 타워 하나 짓겠다고. 예, 미디어. 예전부터. 그게 뭐냐. 방송국을 유치해 미디어. 근데 지금 방송국이 적자 나고 있고 너무 많아서 새로 생길 방송국이 없어요. 지금 다 적자, 많은 부분이 적자라는 건 아시죠? 다 네. 유튜브로, 뉴 미디어로 간 거예요. 레거시 미디어가. 그래서 그거 지어봐야 들어올 광고나 미디어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용산 정비창도 이 오 시장님 직접 만나서 건의도 했었는데 얼마나 수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삼성하고 현대차 다 빚들이 세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다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국제 업무지구가 뭐예요? 그 국제 글로벌 기업들이 네. 여기 와서 있으라고 하는데 지금 기업들이 들어올 기업이 있을까요? 한국에? 우리도 지금 경제도 안 좋아. 우리 기업은 나가고 있어요. 세 번째, 여의도는 좀 공실이 적은데 광화문과 강남도 공실이 많아요. 지금 우리 공실도 못 채우는데 외국인이 와서 그 20년 전에 세운 계획을 지금 그대로 밀고 나간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시장이 바뀌었고 수요가 바뀌었다고. 그것도 지금 지으면 되는데 그 DMC 월드를 고집한 지금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예상이 안 됩니다. 여기다가 서울 오리온 부지도 있고요. 세택 부지 같은 경우도 네. 제가 보면 지금 코엑스가 되고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래서 잠실 종합운동장이 코엑스보다 2배 더 큰 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전시회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생각보다. 여기 그다음에 그린벨트 일부가 있죠.
이 서리풀을 비롯해서 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 아니 더 많은데 두 군데만 얘기를 들게요. 저도 분당에 강의를 분당 성남시장 초청으로 시민특강을 갔었는데요. 거기 가서 이주자 택지가 문제가 돼요. 그 시장님도 신산진 시장님도 고민이 많아서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빨리 일기 신도시도 해야 돼. 10만 가구나 되거든요. 이게 이제 누가 선도지구로 지정되냐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빨리. 이것도 중요한데 그분도 생각이 옳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보고 어디 가냐고 물어. 아니 지금 재건축에서 지금 12,000가구가 선도, 아니 지금 빨리 그렇죠. 하겠다는 거라니까요. 1년에 10,000세대씩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럼 어디 가요? 대표님 그 안 산다고 해서 그건 내가 알레 이렇게 말하지 마. 우린 지식인이고 지금 뭐 생각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예, 각자 알아서 합니다. 원래 계획은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가지고 거기다 넣겠다였잖아요. 그 본래가 선 이주 단지를 만들어야 돼. 외국은 다 그래요. 그래서 세입자가 물어. 특히 세입자들이 불쌍하잖아요. 왜냐면 이주비도 없고 돈도 없고 여기 학군 있고 교육 때문에 직장 때문에 와 있는데 맞는데. 이 사람은 아무 보상이 없어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물으면 그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다. 그건 알아서 가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얼마나 한심해요. 이건 국민을 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옮긴다면 여기밖에 없어요. 위례로 가거나 이게 또 다음번에 앞으로 어디가 뜰 것인가도 관련되는데 이 옮겨가는 지역이 뜰 거예요. 분당도 10만이 되죠. 평촌도 또 그럼 평촌은 안 할까요? 평촌도 지금 하죠.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분당과 평촌이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평촌도 시작이 된다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분당 얘기만 할게요. 많은 얘기를 해야 될 수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그 수준이 높잖아요. 학군하고 교육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말하자면 교통 이런 걸 보고 온 사람들인데 쏜질 난다고 막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어요. 직장을 결국은 위례나 구도심 재건축 뭐 신흥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집이 비어 있을까요? 쌀까요? 거기도 뭐 지금. 거기도 지금 올라요. 네. 그다음에 수지로 가요. 신분당선과 분당선 연장선을 타고 옮겨가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주로 일부 옮겨가야 되는데 경강선이 있으니까 네. 거기는 또 분당만큼 정주 여건이 입지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그 주변이 뜰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꺼번에 하고 여기에 갔더니 임해 역세권에 4만 평이 자연 녹지가 있어요. 저층으로. 여기 좋겠다 말씀을 했더니 그거 상당히 괜찮아 해요. 지금 하나도 못 정했다니까 분당만 놓고 참 심각한데 두 번째는 율동공원이라고 혹시 가보셔서 네네. 유명해요. 그 공원 옆에 약 30만 평이 땅이 있어요. 그 뭐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종교단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수용을 할 수도 있고 민간 합동개발 방식은 다양한 거잖아요. 네. 도시개발을 할 수도 있고 지구단위 할 수도 있고 다만 그런 땅을 확보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언제쯤 이거 빨리 속도전을 펴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단지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관심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에 제가 뭐 시장님하고 있어서 거기를 가끔 자주 가는데 경강선 주변으로도 그렇고 고속도로 주변으로 보면 나지막한 야산 같은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진입도로만 놓으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많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마석지구 있어요. 네. 예, 남양주 마석지구 가면 제가 아는 유명한 개발업자도 그 땅을 한 50만 평 가지고 있거든. 말 잘못하면 그 사람 개발하라고 너가 또 이러냐 싶은데 그게 논바대예요. 그 마석은 아시다시피 남양주 왕숙 1지구, 2지구 진접하고 마석은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GTX B가 들어서요. 네. 근데 지금 B가 들어설 지역은 확정은 안 됐지만 대충 어디로 들어설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저 산속에다가 역을 세우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또 기존의 도로를 따라서 철도가 들어가지 뭐 아무데나 들어가는 건 아니고 효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런 땅들이 100만 평이 있어요. 100만 평? 한 번도 언급도 안 되고 찾으려는 노력도 없고 제가 볼 때 남양주 왕숙 1지구, 2지구, 3지구 해도 진접지구마저도 빠져 있어요. 그 GTX 들어가고 9호선 예정지예요. 네. 없나요? 그러면 30분이면 광화문을 와요. 그리고 9호선을 타면 30분이면 강남에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출퇴근 시간이 58분이잖아요. 약 1시간인데 30분 내에 온다면 직주 건점 여기다가 만약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잘 넣는다면 굳이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데 마땅한 땅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토지를 찾는 노력이 이번에 좀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된다면 저도 역시 좀 실망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공급 확대 정책 나오고 새로운 제가 볼 때는 규제 대책 이런 것들은 이번에는 안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토지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유지될 가능성이 많고 오늘의 워딩으로 보건데 왜냐하면 그 뭐 토지로 추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상황 봐서. 추가할 가능성이 네.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뭔가 그 정책 발표뿐만 아니라 좀 확실하게 그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좀 걸면은 그래도 이제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한다고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럼 이제 선을 넘어버리면 또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다시 또 갈 수도 있으니까. 양도세는 부활하는 건 맞아요. 네. 그거는 가만두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5월 9일이면 양도세 일몰제거든요. 사실상 중과되는 걸로 지금 뭐 시장에서는 다들 네, 그렇게 뭐 다 판단하고 알고 있죠. 있고. 뭐 이번에도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예, 다만 또 현실화율이라든지 공정가액 비율을 또 좀 조정을 해버리면 네. 이거는 뭐 법을 바꾸거나 뭐 특별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유세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네. 김용덕 장관은 보유세는 좀 높이는 방향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네.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일몰 이렇게 좀 일부 완화됐던 윤석열 정부 때 이런 것들은 좀 세부적인 것들인데 이것들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대책으로 내놓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여튼 세부담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또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방 쪽에는 좀 공급을 늘리는 실수요자 그러니까 1주택자 예외를 둔다든지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국토의 균형 개발이고 오 5국 상품 또 거기에 따라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그건 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에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방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임사라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지방도 결국 대도시 위주로 공급이 부족한 곳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전세 오르는 지역이 올라요. 네. 도심권이 올라요. 이 지방 사는 분들도 뭐 우리만 지금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올해는 초양극화 현상은 피할 수 없고 그대로 가는데 그런 가운데 양극화의 완화 현상 온기의 확산 이제 그 서울 중심에서 경기 인천으로 간다든지 그런 변화도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늘 나타났던 거거든요. 다만 그거는 왜 안 나타났다가 이제 나타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들 주식도 그렇고 오른 데는 순서가 있어요. 예, 내가 가진 주식부터 먼저 올랐으면 좋겠지만 이 시장에는 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공급이 부족한 위주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거는 투기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입하는 사람은 자산 가치 상승을 노리는 거는 이건 투기라고 보는 그 개념은 달라요. 아, 우리도 주식도 뭐 대통령께서는 생산적 분야로 금융이 흘러간다고 말하는 말은 맞죠. 아, 그러나 우리 개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생산적이니까 나 손에 나도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책이 방향이 옳고 나도 거기에 올라탔을 때 그걸 편익 편성 효과 밴드웨건이라고 경제학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 봤더니 저렇게 AI 반도체 대통령이 저렇게 재벌도 만나서 격려하고 정책을 밝히니까 AI 시대 왔다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생산적 금융에 이왕 가는 거 부동산보다는 이쪽에 돈을 가자 그래서 네. 개인도 산 거잖아요. 그리고 올랐기 때문에 이 순간 다 행복한 거잖아요. 저 얘기가 좀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